네,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철입니다. 오늘 저는 그 코로나 이후에 국제통상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과거에는 사실 그 글로벌 통상 체제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자 간의 무역 자유화를 통해서 관세 인하라든가 비관세 장벽을 철폐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자유무역의 황금기를 거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 당시에 그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지만 WTO가 출범하고 나서 그 DDA 협상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도하 개발 어젠다인데요. 그 협상에서 선진국과 그 개도국 간의 어떤 알력 같은 게 커지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실제로 어떤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신흥시장의 힘이 커지면서 이 다자무역 체제 안에서의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FTA라고 할 수 있는 그 양자무역 또는 이제 지역 간 무역 협정으로 많이 전환이 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도 지나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국 중심주의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전략적 협력을 하겠다. 특히 이제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부상을 하면서 각국이 산업 정책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이용해서 자국 산업을 육성시킨다든가 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WTO나 FTA 같은 그런 통상 협상보다는 국가 간 어떤 전략적인 협력이 더 주가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핵심 기술, 그 다음에 원자재 확보를 위한 그런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통상의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존의 어떤 국제통상 체제가 재편될 필요성이 커졌고요. 사실은 이제 팬데믹이 왔을 때 많은 얘기가 이제 세계화는 끝나지 않았나 하는 탈세계화 얘기도 나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게 조금 달라지는 상황이고요. 그 관련해서는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교육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2008년 그 세계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1%였는데 그 팬데믹이 이제 시작하기 전인 2019년에 이미 한 5%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56.3%였고요.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2020년에는 51.6%로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GDP 증가에 비해서 세계 무역 증가하는 게 많이 둔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2021년에 어느 정도 57%로 많이 이제 회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 교역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는 시기에는 탈세계화 얘기가 막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게 탈세계화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세계화로 지금 진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보시면 이제 상품 무역 기준으로 해서는 분명히 탈세계화가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진행되는 게 맞고 하지만 예를 들어 팬데믹 이전까지만 보시면 GDP 대비 서비스 무역은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무역은 그렇지 않았고 또 디지털 무역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작년에 우리 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를 봤을 때 2005년과 2017년 비교를 한 건데요. 얼마나 빠르게 디지털 서비스의 수출이 변화되고 증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제 그 세계화 논의가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이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공급망이 붕괴되고 이랬던 것들 때문에 이제는 그런 효율성을 찾아서 가는 아웃소싱 이런 것들보다는 그 안정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국내에서 이런 어떤 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회복력이라든가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비용 절감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라든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그런 경제 안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 외적 요인인데요.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그런 그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세계 각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또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진영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특히 미중 간 아니면 또 그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너무 심각하게 갖고 있는 거를 좀 줄여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약간 디커플링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을 이용한 산업정책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전면에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상보다는 그 협력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 전략적인 어떤 정책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참고로 보시면 이제 사실은 그 주요 기관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점차 내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 앞서도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얘기는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가 공급망 병목에 따른 비용이 커졌다든가 그 선진국에서의 어떤 그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금 압력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이 공급망에서 보면 반도체 리드타임이 팬데믹 이전까지는 거의 15주 이내였는데 지금 뭐 그 이후로는 거의 30주 가까이 육박하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운송도 굉장히 그 기간이 많이 지연이 되는 그런 것이 결국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환율 같은 경우도 일단 강달러 기조가 불확실성도 커지고, 또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공격적인 통화 긴축을 하기 때문에 달러는 계속 강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또 유가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다가 조금 안정화가 되곤 있지만 여전히 그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식량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쟁 때문에 그 식량 가격 지수가 많이 올랐죠. 그 오른쪽 그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이 이제 하늘색이고요. 2021년이 약간 연한 분홍색, 그다음에 2022년이 거의 노란색, 뭐 오렌지색. 그러니까 2022년에 굉장히,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죠. 2월, 3월 뭐 이럴 때. 그랬다가 많이 떨어진 상태긴 하지만 2020년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에서 16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2022년 말에 여전히 130 정도 되는 그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인플레를 유발하는 그런 압력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참고로 이렇게 뭐 그 원자재라든가 곡물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그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이런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이 기술 패권 경쟁과 디커플링에 따라서 이런 각국에서 산업 정책을 부활시키는 것, 특히 안보를 이유로 하면서 부활시키는 것이 결국은 경제 논리보다는 다른 논리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무역이라든가 그런 신기술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핵심 산업을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신통상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실 전통적으로 환경이라든가 노동, 이런 거는 우리가 통상 정책에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권이라든가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까지 통상 정책과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데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이 좀 악화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별로 그 팬데믹으로부터의 어떤 회복, 이런 게 균등하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통상 패러다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패권 경쟁, 특히 이제 디커플링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경제 안보가 커지면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생각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큰 것 같고요. 거기에 핵심은 결국 미국 내에다가 생산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수출 통제라든가 투자에 대한 그런 감독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말하자면 경쟁자 내지는 가상의 적국과의 어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트럼프 정부하고의 차이점이라면 동맹과 가치,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어떤 그 가치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 진영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 법안이라든가 행정명령을 이용해서 이러한 그 산업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속한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IPEF를 추진하고 있고요. EU하고는 이제 무역기술위원회라 그래서 트레이드 앤 테크놀로지 카운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만의 TSMC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TTIC라 그래서 기술 무역 투자 협력. 사실은 대만은 아마도 IPEF에 참여하기를 원하겠지만 중국하고의 어떤 특성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놓고 대만이 IPEF에 참여하지는 못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그런 걸 감안해서 대만하고 따로 이러한 기술 무역 투자 협력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WTO 중심의 다자 무역 체제가 사실 계속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어떤 1대1로가 한때 굉장히 크게 이렇게 얘기가 되고 했었는데, 요즘은 사실 그 얘기는 많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중 간의 어떤 그런 경쟁이 커지면서 그 부분이 많이 이제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은 느낌이긴 하지만,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이제 미국의 정책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신통상 이슈라든가 새로운 디지털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 규범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이러한 rule based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새로운 통상 논의가 되고 있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사실 미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라든가 중국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많이 감소한 상태고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100일 공급망 100일 보고서 이런 것들을 갖다 행정명령으로 처음에 내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제조업 공급망을 특히 미국 국내에다가 이제 만들겠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서 제조업의 어떤 생산이라든가 혁신 역량을 좀 키워 나가겠다는 거고요. 국제 무역 규범, 특히 이제 국제 표준이라든가 노동 기준 이런 것들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동맹 파트너하고의 협력을 강화해서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강건성 같은 걸 갖다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 핵심이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Build Back Better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래서 약 3.5조 달러 규모로 추진했고, 반도체 과학법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과학법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물론 이제 바이오 제조 행정명령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거를 요약하면 바이 아메리카, 또 바이 클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라든가 청정 에너지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경제 안보와 디커플링이 굉장히 중요한, 통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미국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완전한 디커플링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이제 전략적으로 디커플링을 할 텐데,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그런 첨단 산업, 혁신 산업 이런 쪽에서는 디커플링을 하려고 할 거고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산업들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상정책, 그러니까 특히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은 노동자 중심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 부과했던 중국에 대한 관세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통상정책도 큰 틀에서는 그 기조를 승계하고 있다. 다만 이제 노동과 인권, 민주주의 이런 가치에 더 방점을 두면서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경제에서의
그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난 미국 대선 이전에 그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했었던 얘기가, 그때 당시에 이제 모리스 옵스펠트라고 그 버클리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국제경제학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국에도 좀 유리할 것이다. 파란불이 들어올 것이 한국 경제에. 근데 저는 사실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이유가, 결국 이제 동맹을 강조하겠지만, 동맹을 강조하는 게 뭐 한국에다가 그 어떤 그 베네핏을 주고 훨씬 더 이익이 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 그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반도체 과학법이라든가 이런 게 뭐 사실상 뭐 청정, 클린 뭐 이런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그 혁신, 그 산업,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 육성한다는 거지만, 거기에도 이제 동맹들의 참여, 그 다음에 동맹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 마치,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한국에도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사실상 오히려 더 어려운, 더 까다로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제 미리 얘기를 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미국 산업정책 부활의 신호탄으로 나왔던 게 이제 애초에 미국 혁신경쟁법이라고 해서 유시카라는 거 하고, 뭐 미국 경쟁법, 이제 미국 그 상원, 하원, 양원에서 만들어가지고 했던 건데, 결국은 이게 그 중국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국이 2001년에 WTO 가입했을 때의 미국과 서방의 기대는, 중국이 이제 시장 경제 체제로 편입이 되면서 훨씬 시장 경제화가 되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중국 그 정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국가 자본주의, 그러니까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그 산업 정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국제 통상에서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이나 어떤 서방 국가들도, 선진국들도 거기에 대응해서 뭔가 자기들이 좀 새로운 그 정책의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초당적 지지로 미국 의회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나온 게 그 이제 바이든 정부 100일 공급망 보고서의 기초에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나온 것들이 이제 반도체 과학법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국가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 이런 것들인데요. 뭐 이 내용들은 아마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고, 사실 반도체 과학법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지금 뭐 약간 개정된 버전이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가드레일 조항이라는 게 있어서, 미국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가 SK가 거기서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고 지원을 받으면 중국에 대한 투자라든가 중국에서의 어떤 그 공장을 운영하는 거에 제약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미국이 이런 반도체 과학법을 하게 된 거는 제조업 강국인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반도체라는 걸 활용해서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사실은 이 청정 에너지라든가 이런 환경,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긴 한데, 그거와 관련해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 그것이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그 논란이 됐었죠. 이게 이제 뭐 배터리 핵심 광물, 특히 핵심 광물이 40% 이상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돼야 된다든가, 근데 특히 이제 최종 조립이 북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에 한국 그 전기차들이 이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리한 점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기술이라든가 바이오 인력 양성,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이제 또 행정명령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때 IRA 그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을 때, 작년 9월 달쯤인데요. 그 이제 웬디 커틀러 전 미국 USTR의 그 부대표였었죠. 그 다음에 그 유명희 전 그 통상교섭본부장하고 같이 서울대에서 이런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여기서 그런 논의를 했고, 그때 웬디 커틀러 그 전 USTR 부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그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우리가 WTO에 제소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한국이 뭐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국 양국 간에 더 많은 협의와 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은 왜 이런 디커플링을 추진해야 되는가? 그 미국의 기업 연구소 AI의 데렉 시절스 박사가 한 얘기가, 단기적으로 분명히 미국도 손해다, 이 디커플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어차피 완전한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디커플링을 추진해야 된 이유는 경제 안보 때문이다. 이게 그리고 결국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재의 공급망, 중국 중심의 제조업 글로벌 공급망은 뭔가 불안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됐던 것 같고요. 이제 그게 결국 그 바이든 정부의 그 노동자 중심 통상 정책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적 이익이라든가 진영학적인 그런 영향, 이런 것들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야심차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인도퍼시픽 전략이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실제로 이제 경제 관련된 정책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4개 국가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미국이 그 에이펙을 그러니까 호스트한 해이고요. 올해 연말에 미국에서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전까지 뭔가 그 좀 결과물을 좀 도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고, 이제 거기에는 뭐 4개 필러가 있고, 그 4개 필러를 나눠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디커플링 얘기가 나오고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2020 작년 여름에 뭐 류허 부총리하고 그 옐런 재무장관 간의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잠시라도 그런 어떤 미중 간의 경쟁이라든가, 특히 이제 그 관세를 올렸던 부분을 서로 좀 잠정적으로 좀 내리는 그런 논의까지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화상회의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디커플링 얘기를 하면서도 또 단기적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국가들 간의 어떤 전략적인 협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제 디지털 세계화가 이제 얼마나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2005년에 비해서 2021년에 뭐 거의 400배 정도 이렇게 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디지털 경제사회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제 5대 정책, 그 다음에 37개 지표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뭐 연계성, 인적 자본, 인터넷 이용, 디지털 기술 활용, 그 다음에 디지털 공공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전자정보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 EU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의 그 경제사회 지수를 갖고 있지만, 그 디지털 기술에서 한국이 거의 최상의 그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게 이제 결국은 다양한 기회도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유리하겠지만, 결국 정책의 초점이 사실은 그래서 정책의 초점이 그 경제 전반으로 이런 기술 파급 효과를 좀 크게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과제일 수 있고요. 특히 여기서 보시면 그 한국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디지털 문맹률이거든요.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데, 그 젊은 세대, 그 파란색 세모로 되어 있는 16세에서 24세 같은 경우는 디지털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근데 그 55세에서 65세 정도 되는 걸 보면 그 이제 오렌지색 동그라미인데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에 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이게 격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최근에 무역수지 보시면 뭐 한국의 무역수지 추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2년 작년에 475억 달러 적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출도 보면 6,387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이에요. 그리고 수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출, 수입, 무역 적자 전부 사상 최대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규모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런 금액들이 커지는 것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출도 커졌지만 수입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실 수 있고. 근데 한 가지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독일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 같이 글로벌 제조업 수출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는 수출 증가세가 조금 둔화되는 거, 그다음에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게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가 엄청나게 줄었다. 그리고 사상 최대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원유라든가 이런 에너지 수입 증가,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수입 증가 때문에 무역 수지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결국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운임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경기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가 커졌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FDA를 많이 한다든가 해외에서의 어떤 생산 기지를 활용하거나 또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수출하는 거에 우리나라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많이 줄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 요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제 국가별 무역 수지를 한번 보시면 중국에 대해서 사실 무역 수지가 우리가 2021년만 해도 243억 달러였는데 작년에 12억 달러 거의 0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한 231억 불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나머지 아세안이라든가 이런 EU, 미국 이런 데들은 오히려 흑자폭이 늘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중국에 대한 흑자폭 줄어든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게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중동 국가들로부터의 어떤 산유국 수입 증가, 그다음에 호주에서도 이제 원자재 수입 증가 이런 것들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보면 우리가 산유국으로부터의 무역 수지 그러니까 적자가 훨씬 커졌다. 그러니까 300억 달러로 훨씬 넘는 그 정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 품목별로 보시면 여전히 석유라든가 석유 제품 관련해서 무역 수지가 많이 그러니까 적자가 커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무역 수지 적자의 특징은 결국 수출 호조세를 동반한 무역 적자다. 근데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적자 기록한 건 딱 5번인데요. 이렇게 견조한 수출 호조세를 바탕으로 해서 무역 수지 적자한 거는 2022년 작년이 유일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는 결국 이게 경기적 요인이냐, 구조적 요인이냐, 아니면 제도적인 요인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적 요인은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 상승,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공급망에서의 비용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경기적 요인 때문에 생긴 이러한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구조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에너지 집착적인 그런 산업 구조가 돼 있는데 이걸 좀 개선할 방안도 필요하고, 좀 고부가가치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의 어떤 경쟁력 강화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한중 무역이 과거에는 보완적인 관계에서 이제 경쟁적 관계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책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것,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다자무역 체제 복원을 위한 노력, 그 다음에 복수국 간의 어떤 협의체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미래 먹거리인 그런 핵심 기술, 그리고 산업 발전을 위한 어떤 전략적인 그런 정책, 그리고 거기에 따른 통상 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국제 통상 환경 변화를 살펴봤고요. 결국은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그런 위험을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비용 절감과 효율성 지상주의에서 좀 탈피하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핵심 기술을 둘러싸서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그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고 그걸 육성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이라든가 환경, 노동 같은 신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통상협상에서 이제는 경제통상협력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그 무역통상에서의 어떤 포용성을 좀 더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과 1대1로 하기보다는 다자무역 체제가 좀 있으면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 WTO 중심의 이런 다자무역 체제의 완전한 회복은 어차피 당분간 쉽지 않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분쟁 해결 기구의 상소기구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들을 풀어나가는 식으로 좀 약간이라도 이런 복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